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오늘로 2주째입니다.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시점은 당장 내일이죠. 전국의 의사들은 오늘 거리로 나와 의대 증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을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의사들이 여의도 여의대로의 4개 차로를 500m가량 가득 채웠습니다. 각 지역별 의사협회 회원은 물론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생의 학부모까지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협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자신들을 이끄는 구심점이 따로 없다며 사직 결정은 모두 개인 의사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돈이 돼서 불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건데 비리부적까지 때려버리면 사실은 우리도 죽는다. 근데 이게 진짜로 생각을 하고 만든 정책일까요? 의사협회 비대위는 구체적인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의 대응에 따라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한 길에 경로 이탈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과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이 먼저라며 의사들에게 당장 조건 없이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또 경찰은 의사단체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는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이후 벌어질 일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책임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겁니다. 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 역시 최소한의 확충이라며 협상 대상이 아님을 거듭 못 박았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보건복지부 고발에 따라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4명도 출국 금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의사 총궐기 집회 현장인 여의도를 찾아 경찰 대응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거래처 의사가 내일 집회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수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협회는 물론 각 지역 의사회에서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의사 개인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현황을 파악해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라도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지만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마무리 짓고 2,000명 증원을 각 대학에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최후 통첩된 날짜는 지난달 29일. 사흘간의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정부는 오늘까지라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현장 실사를 통해 미복귀자를 확인한 뒤 각종 행정 사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 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사법적 처벌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엄포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각종 명령을 쏟아내고 행정 사법 처분에 나서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일단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주인 아예 없습니다. 뭘 어떻게 처벌한다는 건지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고. 여기에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들도 신규 계약에 나서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내 내일까지 증원 신청을 마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0년 전에 마지막 증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은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증원 신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학장들이 증원 신청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증원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 움직임 때문에 쉽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5,380여 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8.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대학들의 정원을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이틀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공천 잡음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에 반발하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사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김 부의장은 자신이 과거 채용 비리를 소명하지 못해 0점을 받아 안타깝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 아까 드렸지만 설사 있었어도 19대 20대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에 와서 마치 내가 채용 비리가 있어서 빵점 줬다 하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참 마음이 다급하시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19대부터 서울 영등포 갑에서 내리 3번 당선된 김 부의장은 현 지역구에서 당정만 바꿔 다음 달 총선에 출마할 전망입니다. 이 지역의 한 예비 후보가 이미 공천 신청을 철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전략 공천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영등포갑에 출마를 하면 영등포갑 주민들께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판단해서 선택해 주시겠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탈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영입 가능성에도 합리적인 분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문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을 강서을 지역구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략적 고려를 했다면서 강서을 공천 탈락에 반발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잡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원을 공천에서 배제된 장일 전 당협위원장이 오늘도 연이틀 분신을 시도하다 연행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취소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양갑에 전략 공천된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에 대해선 텃밭인 상주 문경에서도 1차 컷오프된 인사를 보냈다며 반발하는 이의가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내일부터 공천 접수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당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46석의 비례대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연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조국혁신당도 오늘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원내 3당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와 퇴행을 막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주도의 연합정당임을 강조하기 위해 당명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정했고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영입인재 백승하 씨를 공동대표에 임명했습니다. 출마 예정인 비례후보 30명은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서 각각 3명, 시민사회에서 4명, 나머지 20명은 민주당이 채울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직 이기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야권의 단결은 필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합시다. 진보 진영의 비례의석을 놓고 다투게 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오늘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로 추대된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각오와 함께 선명한 야당임을 강조했습니다. 불은 가장 뜨거울 때 파란색이 됩니다.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립시다.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어제 만난 데 이어 오늘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서른 의원, 거취를 고민 중인 홍영표 의원 등과 통화했습니다. 친문재인계 핵심인 홍 의원은 SNS에 억울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분들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며 사실상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1호 판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푸바오가 오늘 일반 시민들 앞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바오는 이제 약 한 달 동안 특별 건강관리를 받은 뒤 다음 달이면 중국 쓰촨성 판다 보전연구센터로 가게 됩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식을 껴안은 채 드러눕고 나무를 뜯어먹고 사육사가 주는 당근도 챙겨 먹습니다. 방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푸바오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사육사들은 특별히 대나무로 만든 인형 모양의 간식과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시민 공개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팬, 이른바 푸더기들은 5분간 짧은 만남에 눈시울을 붉힙니다. 저번 주에 한번 왔었고요. 저는 오늘 딸이 하도 가자고 해서 한 번 더 왔습니다. 진짜 푸바오만 보러 왔습니다. 동물원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관람객과 국내외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꽃샘 추위도 늘어선 줄도 푸더기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40분 정도부터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다 입장한 것 같아요. 어린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이뻐하고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니까. 과거 중국이 선물로 한국에 보내온 두 판다 사이에서 푸바오는 2020년 태어났습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푸바오는 한국 출생 1호 판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지쳐가던 시민들에게 푸바오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행복과 위안을 줬습니다. 푸바오가 사육사와 함께 노는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2,200만 회를 찍었고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에버랜드 판다월드를 방문한 입장객은 540만 명에 달합니다. 아이돌 그룹에 맞먹는 팬덤 현상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 육아를 하는 어떤 부모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 푸바오를 돌보셨거든요. 푸바오는 특별 건강관리를 받은 뒤 다음 달 3일 중국 쓰촨성 판다 보전연구센터로 갑니다. 전체 판다의 30% 이상이 살고 있는 쓰촨성 판다센터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다른 판다와 짝짓기를 하는 만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프고 중국 가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푸바오 중국 가서도 잘 지내야 돼. 안녕.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한 줌의 식량을 얻으려 몰려든 가자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이 총격을 가해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참사 이후 미국의 태도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항공 투하 작전에 동참하는가 하면 즉각적인 휴전을 공개 언급하는 등 보다 강한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상공에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미군이 수송기 3대를 이용해 가자지구에 투하한 3만 8천 명분의 식량 구호품입니다. 낙하산이 떨어지는 곳을 향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뛰어가 구호품을 가져오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أفضل ما يرموها على الناس هيك من فوق في المظلات لأنه المظلات لا بتكفي عيلة ولا بتكفي أي حدا المظلة.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항공기를 통해 가자지구의 식량 투하 방침을 밝히면서 이뤄진 것인데 바이든은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insist that Israel facilitate more trucks and more routes to get more and more people the help they need. No excuses, because the truth is aid flowing to Gaza is nowhere nearly enough. 미국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식량 지원에 나서는 등 긴장 완화에 공을 들이면서 임시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관련해 현재 협상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으며 이스라엘은 거의 수용했다며 이제 공은 하마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마단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가자지구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는 4일 이스라엘 전시내각 인사와 만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을 논의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가한 제2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를 만나 임시 휴전과 인질 석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하늘을 나는 차로 불리는 UAM이 올해 말 수도권에서의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된다면 서울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커서 대기업들이 적극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정부는 실증 단지를 조성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항공기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며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소음이 점차 줄어들더니 고도 130m에서 하늘을 크게 3바퀴 돕니다. 미래형 도심 항공교통 UAM 시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UAM 오파브입니다. 길이는 6m로 지금은 사람 1명만 탈 수 있지만 상용화가 되면 5명까지도 탈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도심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하늘길을 이용해 교통체증이 없는 데다가 시속 300km 이상으로 KTX보다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 서울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거리는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UAM이 상용화되려면 전용 터미널인 버티포트를 지어야 하고 항공기와 통신하는 신기술도 필요해 대한항공 같은 기존 항공기업뿐 아니라 건설사와 통신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전기차에 이어 미래 모빌리티가 될 UAM 자체 기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에 투입이 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기체는 28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고 UAM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40년쯤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조비사는 지난해 말 뉴욕 맨해튼 상공서 시험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IT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의 주요 메인 구성품인 배터리와 모터 등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국토교통부는 기업들이 협력해 실증할 수 있는 단지를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 아라뱃길과 한강에서 실증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전 세계에서 가장 낮죠. 결혼은 어떨까요? 최근 10년 사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 숫자가 이렇게 계속 줄다 보니 안 그래도 최악인 출산율이 올해는 더 낮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혼인 건수 잠정치는 19만 3,673건. 지난 2013년에 32만 2천여 건과 비교해보면 10년 사이 혼인 건수가 40% 줄어든 셈입니다. 사회 변화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생겨나고 있는 일입니다. 20대 중후반 청년층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0년 새 23.4%포인트 줄었습니다. 주거 마련 등 경제적인 고민이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혼수 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1년 연속으로 줄어들던 혼인 건수가 코로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혼인 건수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는 좀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조금 출산으로 조금 빨리 이어진다면은. 혼인 건수는 통계적으로 2년에서 4년 뒤에 출산율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실제 혼인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4년 뒤인 2016년부터 출생 횟수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기간에 급격히 줄어든 결혼 건수가 올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예상치인 합계 출산율 0.68명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도로 곳곳에 움푹 패여 있는 구멍들, 이 포트홀이 최근 전국에 내린 눈과 비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차량 손상이나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도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부족해서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도로. 대형 화물차들이 움푹 패여 있는 도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고 덜컹거리며 그 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발생한 도로 파임 피해를 수리한 장소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바퀴보다 더 큰 구멍이 도로에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주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 도로에 파여 있는 구멍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운전대를 돌립니다. 바퀴가 빠져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보고 비켜가고 있는데 빨리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에서만 12,000개가 넘는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접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뜰컹 오면서 뻥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쌍촌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빨간불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압이 공기압이 부족하다. 그 밑에 그 포트홀이 있었어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18개 조 8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60개소씩 소화하고 있는데 재료도 지금 많이 소진한 상태여가지고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눈과 비만 오면 도로가 파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노후화된 도로를 보수할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5년 광주 유대회화, 2019년 수영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도로 정비를 진행해 시기적으로도 도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도로 복구가 시급한 24개 노선에 79억 원을 투입해 늦어도 5월 달까지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수달이 17년 만에 목포 남항 철새노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수달 외에도 20종이 넘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인데요. 최근 인근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면서 생태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물살을 가르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목포 남항의 갯벌. 해마다 많은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며 뛰어난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지만 수달이 포착된 건 17년 만입니다. 도심에서 발견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생태적으로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만큼 먹을 게 많고 겨울철 이곳 남항 철새 탐조대에서는 최대 2천여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멸종위기 1급인 황새부터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 물대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까지 수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도 20종이 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인근의 빗물 펌프장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에 포함된 유기물이
갯벌 생물들의 풍부한 먹이가 되면서 우수한 서식 환경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인근 공사로 이 같은 환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인근 3만 2천 제곱미터 대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각종 중장비는 물론 높은 전봇대들까지 철새 도래지 주위를 둘러싸면서 이곳의 높은 생태학적 가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태적인 공원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살리는 방안으로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반가운 수달까지 찾을 만큼 다양한 생명의 보금자리인 남항 철새 도래지. 도심 속 희귀한 안식처를 찾아온 생명들이 쉴 공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정권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한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무연수원에 있는 이성윤 전 지검장에게 검사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이번 징계와 상관없이 정치적 활동이 가능해 총선 출마를 위한 경선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38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판세를 분석하고 우리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거대 양당이 또다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면서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현실도 짚어봅니다. 소문난 스피드를 제대로 과시한 미네소타 정상빈 선수의 질주 장면으로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콜럼버스와의 홈경기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파고드는 정상빈. 전방으로 완벽한 패스를 찔러주는데요.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기막힌 패스였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전반 막판 또 정상빈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수비까지 완전히 제치고 쇄도했는데 이번엔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쉬워하죠? 미네소타는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극적인 골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시속 36.4km의 엄청난 스피드를 과시한 정상빈은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전반 4분 만에 터진 수아레스의 원터치 선제골. 슈팅 감각 여전한데요. 7분 뒤엔 2대1 패스에 이은 추가골까지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는 메시 타임인데요. 알바의 칩슛을 수비가 걷어냈는데 메시가 몸을 갖다 대면서 수비의 방해 속에서도 득점을 이뤄줬습니다. 그리고 후반 17분 수아레스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어 제대로 골망을 흔듭니다. 옛 동료들과 함께 5대0 완승을 거둔 메시. 이게 진짜 행복 축구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K리그2 소속으로 첫 시즌에 나선 수원이 개막전에서 승리했는데요. 뮬리치의 원더골이 말 그대로 예술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휴일 꽃샘 바람을 타고 날아든 미세먼지에 전국에서 공기가 탁합니다. 내륙 곳곳에 약하게 비가 지나고는 있지만 먼지를 씻겨주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77, 부안 42마이크로그램 등 전국이 나쁨에서 일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까지도 공기가 탁하겠고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엔 제주도부터 비구름이 들어와 밤이면 남해안까지 닿겠고 화요일인 모레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20에서 60mm, 남해안에도 최고 30mm가량 많은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집중이 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또다시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면 남해안에서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원주가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11도, 전주 13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은 모레 밤이면 대부분 물러가겠지만 영동 지방은 수요일까지도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출근길 미세먼지 대비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